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3일 이정훈입니다. 비가 좀 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발인식이 우중에 열렸습니다. 네. 입금과 관련해서 요즘 이것이 화제가 됐었죠. 이순신이 관노와 잠자리를 했다고. 관노는 뭐 관기라고 보셔도 될 거고요. 이순신이 비도덕적이니 그를 용서해도 된다고 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 정도로 약간의 논쟁이 있었던 걸 가지고 사실관계를 한번 추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7월 10일 날 한 진보 커뮤니티에 한 사람의 치열한 인생이 이렇게 도덕적 재단으로 다 날려가는 건가요? 난중일기에서 관노와 수차례 잠자리에 들었다는 구절 때문에 이순신이 존경받지 말아야 할 인물인가요? 그를 향해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건가요? 라는 댓글이 붙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중권 저 동양대학교 교수가 페이스북에서 이걸 말이라고 하는지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다. 박원순은 이순신이 아니다. 피해 여성은 관노가 아니다. 그래도 이 발언 높이 평가한다. 아주 솔직하다. 친문과 그 지지자들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을 노골적일 정도로 정직하게 보여준다. 한마디로 친문의 눈에는 국민이 노비로 보이는 거다. 그들의 눈에는 여성이 관노로 보이는 거다. 그들이 자자고 하면 언제라도 잠자리에 들 의무가 있는, 실제로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뭐 네티즌들은 박 시장 보호를 위해 이순신 장군까지 소환해야 하느냐는 등의 뜻계를 달았습니다.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순신이 여진과 잠자리를 했다는 이야기는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도 봤었고요. 그것이 진실인가 사실인가 한번 가능한 데까지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박종평 씨라고 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글을 담당했기 때문에 아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난중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이 책을 한번 구해서 이순신 공부를 위해서 겸해서 한번 좀 읽어주시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여의치 않다면은 지금 인터넷에서 2015년 3월호 신동아에 보면 이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카리 노래 속 여진은 상상 속의 인물.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대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순신이 여진과 잠자리를 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린 데는요. 2001년에 나온 김훈 씨의 소설 카레너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훈 선생하고는 저는 같이 일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선비적인 사람이고 빈틈없는 사람이죠. 철저한 사람이죠. 근데 김훈은 이 소설 카리노래 앞부분에 이러한 일러두기를 넣어놨습니다. 이 글은 오직 소설로만 읽혀지길 바란다. 여진이라는 여성은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등장하는 실명의 여인이다. 소설로만 읽어주길 바란다. 여진은 여성이다. 이렇게 다 달아놨습니다. 아마 이거는 독자가 받을 충격, 성공화된 이순신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소설가의 상상력 때문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바로 칼의 노래에는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나는 병신년 가을에 처음으로 여진을 품었다. 여진은 그 술상을 들고 들어온 관기였다. 그는 30살이라고 했다. 기생이라기보다는 관노에 가까웠다. 정자나무에 매단 머리들이 뜬 눈을 생각하면서 정자나무에 매단 머리들의 뜬 눈. 이게 뭔가 하면 이순신이 난중일기 보게 되면요. 집합했을 때 안 모이거나 제대로 명령 수행 안 한 부하들은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효수를 해서 매달았죠. 그렇게 함으로써 군의 기강을 잡아서 승리했던 겁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정자나무에 매단 머리들이 뜬 눈을 생각하면서 그날 밤 나는 여진을 품었다. 그 머리들이 내 몸을 여진의 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았다. 그자의 몸속은 따뜻하고 조붓했다. 오랫동안 뒷물하지 않은 여자의 날비린내 속에 내 몸은 나로부터 아득해져 갔고 또 돌아왔다. 그 여자의 몸은 쉽게 수줍음을 버렸다. 그 여자의 몸은 출렁거리며 나에게 넘쳐왔다. 이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명랑이 데이트를 했죠. 나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뀔 수만 있다면. 그게 아주 그 영화의 압권이었죠.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만 있다면. 영화 명랑이 히트치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는 1952년 9월 14일 하루 더 묵었다. 여진과 2번 관계했다. 9월 15일 여진과 3번 관계했다. 여진이 아파서 울었다. 9월 19일 최철견의 딸 최귀지와 잤다. 이런 이순신이 이렇게 했다는 글들이 돌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정평 씨가 철저한 검증을 했는데요. 그는 이순신과 동시대의 인물인 유몽인이 쓴 어유야담에는 바로 약간 앞선 인물들이죠.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인 퇴계 이항과 남명 조직이 나눈 여색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퇴계가 물었습니다. 남명한테. 술과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술은 그래도 참을 수 있으나 여자 욕망, 색은 참기가 어렵습니다. 선생은 어떠십니까? 남명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여자에 대한 욕망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패배한 장수입니다.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이거는 실제로 두 사람이 대화 나눈 거를 쓴 게 아니라고요. 아니고요. 하나의 픽션, 소설입니다. 어유야담은 이야기책이니까 그만큼 색이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문물을 막론하고 여색으로 갈등했습니다. 유이친이 남긴 글 중에는 그가 한양으로 이제 복직이 됐죠. 다시 관직에 올라가서 서울에서 이제 한양에서 몇 달간 독수공부하고 지내고 돌아와서 그걸 자랑하자 유이친의 아내는 나는 시어머니 3년산도 홀로 치렀는데 그게 뭐 힘든 일이라고 하고 공박을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그런 게 있죠. 그 정도로. 그리고 유이춘이 전라도 관찰사에 임명됐을 때 방직기, 관기겠죠. 관기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조선 중기의 무관이자 시인인 박계숙은 본인도 그랬지만 그의 아들 박취문도 이제 함경도에 가서 무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두 부자가 쓴 일기를 모은 부복일기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각각 그 방직, 광화에 속한 심부름꾼이자 방직은 이제 심부름꾼이 있었고 또 방기 그러면 그 관아에 속한 관기겠죠. 근데 방직이라고 표현한 관기와 자주 동침을 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박계숙은 그가 했거나 또는 동료가 동침한 기생을 노의, 홍안 등으로 애들로 표현했고 또 때로는 절제하려는 마음까지 일기에 표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들을 조선에 있었던 한문으로 된 기록들을 쭉 보면은요, 그 관기를 가까이 할 때 표현한 한자는 가까울 군, 안을 포, 또 희롱할 앞, 동침, 동호, 서로 좋아했다. 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선의 선비들은 관기와의 관계를 표현했습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에는요, 자다 할 때 잘숙자가 여러 번 나옵니다. 잘숙. 근, 포, 앞, 동침, 동호는 안 나오죠. 근데 앞에 부북일기 등을 보게 되면은 이 숙은 그야말로 잤다, 묵었다, 동침했다가 아니라 그냥 묵었다, 잤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순신이 상남을 받은 사례로 인터넷에 떠돌았던 것이 최여귀지 내숙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그 인터넷에 최철견을 딸 최귀지와 잤다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건데, 네. 근데 여기서 숙을 묵었다라고 해석하게 되면 그야말로 최여귀가 와서 잤다, 간단하게 되는 거죠. 최여귀가 최의 딸 귀지인지, 최철권의 딸 귀할기자 갈지자 귀지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사람 이름 최여귀인지 아무도 찾아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순신에 대해서 이 양복은 이순신은 군생활을 하는 중에는 여색을 멀리했다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카레 노래에 나오는 여진이 누구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난중일기를 최초로 한글로 번역한 사람은요, 동아일보 국장을 지낸 서리식 선생입니다. 그가 53년에 낸 난중일기 초 충무공 이순신 수록에서 처음으로 난중일기를 우리말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국어학자 홍규문이 55년도에 북한에서 출간 리순신 장군 전집에 난중일기가 우리말로 번역했고요. 60년에 이은상이 이충봉 전설을 내면서 거기에 난중일기를 번역했습니다. 이 중에 여진이 등장하는 건 홍기문 본입니다. 근데 홍기문이 우리말로 번역한 난중일기가 있다는 것은 카레의 노래가 발표되고 10년이 지나서 우리 사회에 알려졌기 때문에 기문이 참조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박철평 씨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일항쟁기인 1935년 조선사 편수회가 조선사료 총관 제6권 난중일기 초 임진장 초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정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정사는 관찬사서인데 그 삼국시대가 끝나고 고려가 들어선 다음에 삼국사기를 냈죠. 근데 고려가 끝나고 조선이 들어선 다음에 고려사를 냈습니다. 그러면 조선이 무너진 다음에 우리는 조선사를 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한 정사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일제는 대일항쟁기 때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서 조선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제가 낸 조선사가 일종의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정사처럼 돼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걸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참고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조선실록을 다 볼 수 없으니까 조선사에 요약이 돼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 편수에 보내게 되면 여진이란 표현이 나와요. 계집여자에다가 참진자.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를 하나 그으면 이게 열이란 뜻이고요. 십자가를 하나 긋고 이렇게 세로를 두 개 그으면 20. 한자 쓸 때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기니까 30 쓰기 싫으니까 이렇게 10십 해놓고 하나 더 그리면 20, 세 개 그리면 세로를 그으면 30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진 20, 여진 30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편수에 보내. 근데 이거를 번역을 못했어요.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홍기문은 번역을 하지 않았고요. 그냥 홍기문은 이 여진을 여자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승왕이 쓴 지복유설과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요, 귀화한 여진족을 호남에 보내서 살게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호남에 여진족이 살았다. 그래서 홍지문은 당신의 책에서 당시 남부지방 각지에 여진족이 약간 명씩 흩어져 살고 있었다라는 주석만 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여진이 여자가 된 과정이 흥미로운데요. 하태영이 영역본 난중일기, 영어로 난중일기를 내면서 그때 이 여진을 여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군산학교 교수를 지낸 이순신 전문가 최도한 씨가 이 부분에서 이제 상상을 했죠. 여진 다음에 있는 20을 뜻하는 이거, 30을 뜻하는 이거를 숫자로 보지 않고 여성과 관계한 성관계 횟수로 세로를 2번 했다, 3번 했다 이렇게 이분은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러한 상상이 노승석에 의해서 한 발 더 나가서 여진을 조선시대의 여자 노비로 추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난중일기에 있는 여진 20, 여진 30은 암호문 같아서 번역되지 못하다가 처음엔 여진족 20, 30명 정도로 이상하게 드라이하게 해석이 됐다가 이런 사람들을 거치면서 성관계를 갖는 여성 노비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인터넷에서 명랑이 히트를 치고 그런 이후 카레 노래가 히트를 친 후 그 다음에 이게 여진이 이제 어떤 여성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 여진이요 여자 노비라는 확증도 없어요.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최여기를 사람 이름으로 했는데 거기 계집여자 들어가지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릅니다. 성현이 쓴 용조총화에는 상사 인맹지의 별명은 개요. 정양근의 별명은 여진이다. 여진. 그러니까 남자를 가리킬 때 여진이라고 했어요. 여진족이라는 뜻이겠죠. 정양근의 비난해서 한 표현일 텐데 여진이라고 해서 반드시 여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사람은요. 정탁과 유성룡이 지원해서 간신히 자리를 지키면서 적과 싸웠던 장수입니다. 아주 절박했습니다. 네. 저 선조는 항상 그를 의심했고요. 식량 구하기도 힘들어서 그걸 구해가면서 어렵게 싸웠지 않습니까? 패전한 나라의 군대는요, 모이지 않아요. 다 도망칩니다. 근데 그의 부대는 뭉쳤거든요. 그게 그가 잘 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잘 싸우고 뭐 할 것도 없잖아요. 부산에서부터 무너져 들어왔는데 뭐. 그러니까 호남을 지키는 거는 이미 도망갈 수 있었는데 그가 무패를 기록했던 거는 23전 무패를 기록했던 거는 규율을 엄격하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집합했을 때 안 모이면은 도망간 장병은 고아를 막론하고 목을 뱉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몇 번으로 목을 뱉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꼼짝 못해서 부하들은 모여들었고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승리하니까 그때부터 뭉쳤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훈의 소설에도 어디 나무에 매달려 있는 정자나무에 매달린 머리들에 뚫는 그런 표현들을 본인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았죠. 영화 명랑에도 보게 되면은 그 목이 잘린 부하들이 꿈에 나타나서 영감 내 머리를 붙여주시오 이런 대목에서 이순신이 깨면서 술을 마시는 대목이 나오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연애를 할 심리적인 여유가 없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매우 바빴고요. 전쟁 중이었고 전쟁을 안 하고
뭐 오랫동안 집권을 해야 룰루랄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는 명이 이제 일본하고 몰래 합의해서 일본군이 철수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설득을 해서 질린 명의 제독하고 같이 싸움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싸움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방어막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량전투죠. 거기서 이제 사망을 전사를 합니다. 그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조가 천하의 암군, 아주 어두운 군주란 걸 알고 있었죠. 네. 아주 암군이니까 이순신을 죽이라는 것 때문에 끌려가서 백의종군까지 당하는 그런 망신을 다 당해서 알지 않습니까? 이순신은 처음에 문과를 공부했다가 안 돼서 문과로 온 사람이니까 굉장히 지식이 많았고. 네. 그런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스스로 마지막 싸움에서 목숨을 던진 사람이죠. 이게 박정권 씨가 추적해놓은 진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재밌는 소설 가지고 여진을 원형해서 뭐 관기 어쩌고 하면서 이번에 박 시장 사건에 대해서 그런 글들이 돌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소설을 가지고 논쟁하는 대한민국이 좀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순신은 그렇게 평화해도 되나요? 저는 그 박 시장 유서를 보셨죠. 부모님 삼수에 뿌려달라. 그분은 겸허하게 자기 죽음을 수용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서울시장 장으로 하라고 지시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단이 커져 버렸죠. 왜 이렇게 자꾸 예송논쟁처럼 죽음을 정치화합니까? 퇴계는요, 그가 이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 조카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정부에서 자기를 장래 어떤 예법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조그만 비석, 큰 비석도 필요 없고 퇴도 많은 진성 이공 지묘 그것만 세워달라. 자기 고향이 도산서니까 도산성으로 물러나 있는 퇴도가 자기 호이기도 하고요. 퇴계도 있지만 많은 수모산 진성 이공 의묘다. 그것만 세워달라 그랬습니다. 그게 더 존경받을 길이죠. 우리 박원순 시장도 유서에서 묵묵히 담담하게 써놓은 거를 왜 남아있는 세력들이 정치를 위해서 서울시장장으로 크게 꾸몄고 또 이러한 여진의 이야기를 꺼내서 이순신까지 모욕을 주는지 저는 참 대한민국이 답답하게 여겨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